안녕하세요. 최형식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우리 채무자가 이제 돈을 이렇게 안 갚을 때 있죠. 처음 해야 될 것들이 임의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의회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임의회수 방법 중에서 이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채권 양도를 받는 방법, 물품 양수 받는 방법, 또 채무 회수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채고라는 건 알린다는 의미예요. 알린다. 뭐 독촉장이라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고서 발송에 의한 독촉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지불 의사를,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의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선 이걸 보낼 때는 주소지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야 송달일 테니까요. 또 이걸 보냄으로써 채무자한테 심적인 압박을 좀 가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법조 지시에 내가 독촉을 했다는 어떤 증거 서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채무자한테 먼저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주채무자의 반응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이라든지 또는 담보제공자를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또 우리가 내용증명으로 보통은 채굴장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용증명포로 송달을 하는데, 내용증명은 그럼 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는 거냐? 내용증명은 이런 효력이 있어요. 우리 등기로 보낸 거 있잖아요, 우편물. 그것도 우리가 발송한 거는 입증이 되지만 어떤 내용을 보내줬다는 건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너한테 분명히 보내줬다, 이걸 입증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또 내용증명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정일자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임대차 들어갔을 때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왜 받을까요? 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임차 들어간 집이 경매가 되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놓는 건데, 확정일자라는 거는 이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날 그 문서가 존재되어 있었다, 체결되어 있었다, 이걸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정일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증인이 있어요. 공증인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공증사무소. 뭐 법률적으로 하면 되게 또 그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공증인과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받는 거죠. 거기 가서 받는데 1,000원이에요. 문서 가지고 혼자 가도 돼요. 가서 1,000원 내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찍어준 날짜가 확정일자는 문서예요. 문서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드려 보면, 공중사무소나 공공기관 있죠, 관공서에서 찍어준 날짜가 확정일자는 문서예요. 찍어준 날짜는 기재해준 날짜가 문서에다가요. 그래서 이 내용지명도 확정일자는 문서가 되는 거죠. 내용지명은 그 편지 내용 있죠, 거기에 이런 게 찍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내용의 문서가 내용증명번호 몇 번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함 무슨 우체국장, 이렇게 찍혀요. 날짜 찍혔죠? 누가 찍었어요? 우체국장이 찍었죠. 우체국장도 관공서에 들어가잖아요, 공공기관에. 그래서 확정일자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적인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내줄 때, 보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기 나타난 대로 심적인 압박이 되게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독촉장이라든지 채굴장은 복잡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제 뭐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한 게 뭐다 막 해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 같아요. 또 그분이
그 보낸 건 2장 보내놨는데 그분이 4장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게 없다고 썼어요. 그걸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보내왔어요. 내가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 상대방이 보내준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한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딱 3줄 썼어요. 네? 3줄. 안녕하십니까? 쓰고요. 밑에다가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밑에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준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들. 우리 저기도요. 우리 채무자한테 보내줄 때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보내줄 때도 이렇게요. 인사하고요. 2번째는 우리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도축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언제까지 좀 변제하고 그때까지 변제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 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압박이 되게 하려면은요. 압박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내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요. 보통은 그렇게 쓰거든요.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보내주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안 주겠다냐는 거죠. 찢어버리겠다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거는 잘못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사람이. 그런 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보내주셔야죠.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어떤 내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까 그건 역효과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걸로 보내줄 때는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죠. 상대방한테 약속을 받고 그날 이렇게 챙겨가요. 여러 번 어겼어요. 약속을 상대방이. 그때 이걸 보내주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보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압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또 채굴장의 활용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채권 양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채무자가 돈을 못 준다고 그래요. 왜 못 주냐고 하면은 나도 못 받는 돈이 있어서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럼 못 받는데 어디서 못 받고 있어 하면은 알려주거든요. 그 중에서 괜찮은 데가 있어요. 거기 걸 양도 받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 채무자의 채무자를 편의상 제3채무자라고 제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받을 돈을 양도 받아오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내가 양순이잖아요. 우리 상대방 양도인 채무자죠. 둘이 계약을 하게 되면 나랑 우리 채무자랑 효력이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우선 그 계약의 효력은 나하고 우리 채무자하고 관계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제3채무자한테까지 효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든지요. 제3채무자한테 이제 둘이 양도한 걸 승낙을 해주겠다. 이런 승낙을 받든지 또는입니다. 또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주면 돼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민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3채무자가 승낙을 확정일자나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하려면은 제3채무자한테 우리가 확정일자 받는 걸 위임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중사무소나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통지 있죠. 양도통지. 그거는 내용유명으로 해주면 되죠. 내용유명이 확정일자는 문서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양도인이 통지를 잘 해줄까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우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양도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업무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 양도받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잘 이해하셨죠?
이제 채권안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선 빨리 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 채무자가 돈 갚을 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는 문서로 해야 돼요. 그거에서 우열을 가려져요. 제3의 이해관계들하고는요. 그래서 신속하게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통지나 승낙 있죠. 요거는 확정일자는 문서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받을 때 우리 양도인이랑 제3채무자 간에 있죠. 채권증서 있잖아요. 채권증서라는 건 채권은 받을 돈이에요. 증은 증거가 되는 서류 이것들이에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확인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같이 받아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그래야 제3채무자가 뭐 줄 돈이 없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부인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3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하셔야 돼요. 그거는 두 사람 간에 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는 이런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더 확실하겠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채권양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채권양도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채권양도를 받을 때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3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 하니까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줘요. 또 제3채무자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양도인한테 가서 돈 달라 하니까 양도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번 양도해 줬으면 책임 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맞을까요? 예, 그 얘기가 맞을까요?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를 받을 때 그 계약서에 갚을 돈 있죠. 지급할 돈에 대신해서 이걸 양도해 주겠다든지 또 지급할 돈에 변제 가름에 양도해 주겠다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대신하니까 뭡니까? 먼저 채권 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하에 가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하여 받게 되면 변제를 위하여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때는 둘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양도인한테 받을 권리도 살아있는 거고 제3채무자한테 받을 권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위하여 이런 용어가 없다면 우리 판례는 위하여 받은 걸로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받아야 될까요? 위하여 받아야 되겠죠. 이런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사기성이 있고 나쁜 놈들은 법을 악용할 줄 알아요. 법을 악용해서 다 빠져나가요. 근데 선량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자기 의무를 지지 않을 것도 지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법이 용어도 어렵고 하죠. 그래도 조금 그쪽에 접근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와요.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리까리면 쓰지 말던지요. 쓰려면, 예, 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채권 양도를 받았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게 있어요. 사해행위의 취소. 이걸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한테 다 물어줬다는 거죠. 채무자가. 그래서 무효다 이거죠. 그런 사행위 취소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으로.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는 채무자가 만약에 받을 돈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건을 내가 양도받았어요. 그리고 지급에 가름하여 받았어요. 이럴 때는 사행의 취소가 차행위가 안 된다. 이렇게 판결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 또는 언제 부실해야 될지 모를 때 아셨죠? 이럴 때 우리 채권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름하여 받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물품을 양수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품 양수는 우리가 납품한 물건 있잖아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 그것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물건들을 우리가 양수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 이런 게 유리하겠죠. 나중에 법조치에 가서 어떤 강제집행 있죠. 우리 강제집행 절차, 법원에서 이루는 이 절차에서 받아올 때는 순위에서 배당이 돼요. 배당이. 딴 채권자들하고. 그러나 우리가 물품을 양수받았어. 앞에서 본 채권 양수를 받았어.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품 양수를 받는 것들은 채권 회수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어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 양수 받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품 양수를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물건을 이렇게 임의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 물건인데 이걸 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점유자라고 해요. 이것도 그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내가 맘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해요. 그럼 형사의 문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의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이렇게 받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실무를 할 때인데요. 제가 돈을 받으러 갔는데 개인 사업자인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반들반들해요. 그리고 팔찌를 이만한 걸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도 빼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 사람이 좀 악덕 채무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빼줘요, 이거를. 그거 그냥 가시면 될까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중에 절도나 강도로 몰려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품 양수 계약서라는 걸 가지고 다녔어요. 거기에는 품명, 규격, 수량, 비고를 꼭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번에 어떤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이제 가보니까 그 회사는 밀가루를 파는 회사예요. 창고에 밀가루가 쌓여 있어요. 근데 돈은 못 주겠다고 그래요. 영업사원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밀가루라도 그냥 가져가면 안 되겠냐니까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차를 수배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때 가져온 건 50%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는 창고에 400% 있는 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품은 잘못 가져오면 역효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거기에는 품명, 규격, 수량, 비고 있죠. 이걸 명확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가 금액이라든지 환가 방법 있죠. 환가 시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받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로 이거를 처분하고 그 환가된 금액만큼만 변제 충당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오셔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연가를 팔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최저 가격을 써줘서 그 최저 계약 이상의 가격으로 우리가 임의 처분해서 환가하고 환가가 된 금액만큼만 변제 충당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런 걸 좀 잘해서 받아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선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형사적인 문제 회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품명, 규격, 수량, 비고를 명확히 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가 금액이라든지 환가 방법, 시기 이런 걸 명확히 해서 받아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품을 납품할 때 인도 조건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가려져요. 인도 조건에 따라서. 거기 납품하면은 그쪽 물건이에요. 우리 물건이 아니라요. 우리 물건이 아니라 그 상대방 물건이 돼요. 근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물건이 우리 게 돼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거래를 할 때 소유권 유보라는 걸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 유보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대금을 다 완납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표가 나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요. 소유권은 대금을 다 완납하기 전까지, 완납하는 시점에 그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은 대금 다 받기 전까지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져오게 되면은 권리행사 방해를 짜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점유전 금지 가처분 지정을 법원에 내고요. 소송을 해요. 본안 소송을.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거를 이제 법원에 가면 집행관 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해서 우리가 물품을 해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물품인데 채무자 다른 채권자가 거기에 압류나 가압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지정을 우선 내고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요. 내가 원고가 되고 그 채권자 있죠. 거기 압류나 가압류한 채권자가 피고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제3자 이의소를 해서 우리 권리를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무인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채무인수는 이럴 경우에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던 거래처 중에 대리점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인수해요.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먼저 대리점이 줄 돈을 요 뒤에 하는 대리점에서 채무를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보통 활용하는 게 채무인수인데, 채무인수는 채권자랑 채무자랑 인수인이랑 이 3자 계획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채무인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고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먼저 채무자 있죠. 먼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거고 채무인수만 채무변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먼저 채무자도 책임을 지고 뒤에 채무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채무인수는 채권자랑 채무자랑 인수인 3자 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사의 의사에 반하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계약이 채무인수가 안 돼요. 근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먼저 채무자랑 뒤에 채무자 둘 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채무인수 차가점 설명드려요. 채무인수의 경우에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채권이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먼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뒤에 채무자만 책임 있는 거고요. 근데 먼저 채무자보다 뒤에 채무인수인이 더 신용이 더 못할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용 상태를 알아보고서는 이제 받는 게 중요하겠죠.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요. 그리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이제 뭐예요? 먼저 채무자도 책임을 지고 뒤에 채무자도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임의인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임의인수는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임의인수예요. 임의인수를 받아오게 되면 이제 독점적으로 내가 다 확보하는 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채권 양수가 있었죠. 채권 빨리 받으면 우리가 받을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물품 양수 받는 거 있어요. 또 좀 신용이 좋은 제3자한테 채무 인수 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또 우리 채무자가 연체하고 좀 어려워질 땐 그걸 하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독촉장 부려주는 거에 대해서 채굴장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실제 효과가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보내는 게 정세가 아니라 효과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의도에 맞게 그 실무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